네, 2023학년도 2학기 목동고 1학년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험 문항의 킬러 문항은 뭐였는지,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어느 정도 봤으면 좀 잘 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목동고 1학년 시험 범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많이 과하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었던 시험 범위였죠. 일단은 현대소설 엄마의 말뚝 시즌2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현대시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또 고전시에서 관동별곡 굉장히 큰 덩어리 하나 있었고 문법 의문의 변동이 있었죠. 뭐 다행히 한글 맞춤법이 빠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임에는 분명했고요. 그 다음에 시조 두 편 해서 이제 우리가 고전시 두 편과 그 다음에 뭐 앞에 이제 향가 또 하나 있었고 또 학습 활동에 있는 하관도 조금 중점적으로 다뤘어야 됐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6주 동안 사실 이 모든 시험 범위를 공부하기에는 조금 헉헉댔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관동별곡과 이제 의문의 변동을 수업할 때 한 파트당 거의 2주씩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좀 시험 기간을 6주로 잡지 않았으면 정말 제 시간 안에 끝내기가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던 이번 시험.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또 어렵게 느꼈을지, 또 선생님들은 정작 또 어떤 부분에서 킬러 문항을 내셨을지를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엄마의 말뚝 시즌2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제 풀게 됐던 파트가 현대소설 엄마의 말뚝이었죠. 근데 이제 1, 2, 3, 4, 5번 총 5문제가 출제가 됐고, 전체 지문 중에 3분의 2가 교과서 외의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딱 이렇게만 들으면 뭐 학부모님들이나 또 예비 고1, 뭐 목동고 진학을 또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뭐 지문의 3분의 2가 뭐 외부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목동고 내신 대비를 얼마나 또 진행을 하고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어떤 개인 강사들의 역량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동고는 단 한 번도 엄마의 말뚝을 이제 출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 내 부분에서만 출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교과서 외적인 부분을 2분의 1로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올해처럼 조금 극단적으로 3분의 2로 구성하느냐는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단 한 번도 100% 교과서 내 부분만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얼마나 좀 개인 강사들이 잘 알고 대비를 했는지는 좀 그 강사의 역량의 부분도 좀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야 니네 학교는 무조건 외부 뭐 시즌 1, 시즌 3 같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같이 무조건 공부하자 하면서 그 긴 내용을 수업 시간에 깔아놓고 수업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전체적인 줄거리는 늘 첫 수업에서부터 다 설명을 하되 본문에 대한 교과서 내에 있는 부분은 좀 방점을 찍고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죠. 그리고 시즌 1이 특히나 많이 발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 줄거리, 그 다음에 시점에 대한 특징 그런 거는 직보 때 아이들한테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꼭 읽어봐야 되고 어차피 외부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숙지만 좀 하고 들어가라 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킬러 문항이 엄마의 말뚝에서 출제된 거는 아니에요. 다만 1, 2, 3, 4, 5번에 엄마의 말뚝을 배치한 이유가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를 출제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제 눈에는 보여요. 왜 학교 선생님들은 엄마의 말뚝 이 단원이 교과서 기준으로 순서대로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왜 1, 2, 3, 4, 5번을 배치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시간 소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시즌 1과 시즌 3에 대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안다면 정말 빨리 속독하면서 읽어 내려갈 수 있었고 문항이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틀릴 이유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반면에 이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던 친구들은
여기에서 시간 소모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맞고 안 맞고의 문제보다 진짜 여기에서 잘 푼 친구들은 맞았는데 그냥 시간 소모도 덜 들었다. 선생님이 시즌 1과 시즌 3에 대한 대충 어떤 내용은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 맞아. 선생님이 직보 때 요런 것을 포인트로 잡아줬기 때문에 아, 이 내용이 굵직하게 이런 부분이었겠군. 아, 그 정도 생각만 했었어도 정말 부담은 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5문제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지금 피드백 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틀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한 친구들 중에 너무 어려워서 틀렸어요가 아니라 제가 미쳤나 봐요, 선생님. 이걸 왜 틀렸죠? 라고 얘기하는 단순 실수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엄마의 말뚝은 다 맞는 것도 필요했지만 아, 시간 소모도 좀 적었어야 됐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파트였는데요. 현대시였고 외부 작품이랑 엮여가지고 단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외부 작품 어렵지 않았습니다. 김혜순의 고층 빌딩 유리창 닫기의 편지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냥 현대시였기 때문에 읽으면 이 사람의 직업, 읽으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읽으면 이 사람의 행위가 뭔지 다 알 수 있었는데 의외로 오답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틀린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외부 작품이랑 이제 엮어서 푸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인데, 사실 이제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역설적 인식과 역설법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역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이게 역설적 표현 또 역설적 인식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수사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데 약간 그 미묘한 포인트 때문에 이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답이 아닌 나머지 선지도 너무나 답이 아니어서 제가 시험장에 있었다면 정답 1번인 이 역설적 표현, 요 말이 되게 거슬렸을 것 같기는 하지만 나머지 2, 3, 4, 5가 너무 답이 아니어서 그래도 조금 속어 형식으로라도 조금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출제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금은 약간 난해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 뭔가 왜 난해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명확하게 과연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이게 역설법은 모순 형용이라고 해가지고 말의 어구에 있어서 이게 모순되는 이게 이렇게 표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좀 이제 역설법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역설적 표현이라는 말에 약간 정말 애매한 뉘앙스를 정말 찝찝한 그 뉘앙스를 남겨놓으셔가지고 나머지 선지도 되게 깔끔하게 아닌데 정답인 이 적절한 선지도 조금 애매해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아쉬웠던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맞았으면 정말 센스 있게 잘 푼 건데 이거를 틀렸다고 해서 과연 우리 친구들이 시험 공부를 안 했냐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또 틀린 친구들이 정말 뭐 불성실했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요것만 틀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았다면 사실은 또 이렇게 뭐 1등급은 충분한 상황이기는 해서 그거는 또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기는 한데 약간 아쉬웠던 문제는 맞다. 외부 작품도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고 본문의 내용 구성이나 나머지 선지들도 굉장히 딱 떨어지는 선지들이기는 했지만 정답인 선지가 정말 적절한지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 이 영상을 또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적절한 어떤 비유를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과일 가게를 갔는데 다음 중 뭐 토마토를 고르시오.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막 대추 토마토도 있고 뭐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런데 그냥 차라리 스테비아 방울토마토이기만 해도 이게 뭐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막 처음 보는 오이 토마토 막 약간 이런 게 있어. 약간 변종처럼. 근데 나머지는 진짜 막 2, 3, 4, 5는 진짜 막 사과, 배,
포도, 뭐 딸기 이런 거여서 이게 토마토는 아닌데 과연 저 대추 토마토도 토마토라고 할 수 있는가? 막 약간 그런 느낌. 오이 토마토가 토마토인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비유를 제가 적절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의 선지들이어서 이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좀 깔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틀린 친구들한테는 제가 뭐 네가 3번을 선택을 했는데 3번은 진짜 아니지 않니? 뭐 이렇게 설명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역설적 표현도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러면 그래 맞아. 이게 역설적 표현은 역설적 인식과는 달라가지고 좀 애매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이의 제기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조금 전무하다. 요렇게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요것만 틀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 문제도 아쉬웠고 틀린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요런 그 정도 문제였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파트는 의문의 변동 파트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참 끝까지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총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아이들이 오답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막 어렵게 내가지고 아이들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정말 한 끗 차이요. 진짜 한 끗 차이. 이 지금 해설 어떤 이제 총평을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이거 다 이제 공개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시험을 본 친구들은 앞에 시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혹시 7번이나 8번을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9번, 10번, 11번 틀린 친구들은 11번은 진짜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90, 11 중에 틀린 친구들은 너무 서운해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가 덜 된 상태로 시험장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그러면 9번, 10번, 11번은 킬러 문항도 아니었고 무난했던 문제였으니까 9번, 10번 말고 이제 뭐 7번, 8번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8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8번은 사실 좀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틀린 친구들이 꽤나 있었는데 요거는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어떤 게 한 끗 차이였냐 하면 어휘의 한 끗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8번을 틀리고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을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진짜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문자로 구구절절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말 실수였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 제가 그거 진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이거 진짜 그 현장에서 왜 기억이 안 났죠? 이러는데 정말 너가 알고 있었던 건 맞니? 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8번에서 이제 아이들이 헷갈렸던 이유는 어간과 접사, 어미 이 세 개의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키포인트이기는 했어요. 근데 어간어미 접사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1학기 기말고사 문법 요소 때 사실 다 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문법의 개념을 정말 완전히 내 걸로 숙지를 하고 저도 당연히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하면서 그 부분은 수업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근데 분명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어간 접사, 어미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들었던 친구들과 정말 내 걸로 내면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조금 달랐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이번 당장 시험 범위에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그냥 약간 머릿속에 사이드로 비치해뒀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 문제를 풀 때 막상 필요했을 때 그 내용이 소환이 안 되고 그냥 좀 풀었다가 틀린 그리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나 그거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본인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이제 수능에서 선택하는, 엄매 선택하는 친구들은 알지 않나요? 의문의 변동은 무조건 수능에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2007년생 같은 경우에는 목동고에서 또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이제 엄매와 화작을 나누겠지만 그때 엄매 선택한 친구들은 의문의 변동 다시 한번 내신 치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의문의 변동을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할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법 내용은 누적하면서 자기 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기억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단단하게 모래성기 꾹꾹꾹꾹 눌러 쌓듯이 자기 걸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언제든지 뭐 이렇게 모래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파도가 밀려 들어왔을 때 쓰러질 수 있을 정도의 모래성을 쌓았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쓴맛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처음 제대로 느껴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정말 어미와 접사 때문에 또 어간의 개념 때문에 8번에 틀린 친구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문법 개념이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예. 문제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저희 친구들은 꼭 맞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사실 되게 어려웠던 내용이기는 한데 정말 우리 직보 왔던 친구들,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거 틀리면 저는 제가 진짜 해줄 수 있는 제 선의 영역은 떠났다고 생각해요. 직보 때 정말 진짜 한 6분? 이 개념만 가지고 6분, 7분을 수업을 하면서 야, 이게 반모음 교체야. 이게 반모음 첨가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수업을 했었고,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이 다들 말씀을 하신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 출제 언제든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친구들은 사실 7번을 틀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제 수업을 들어서 맞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학교에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해서 직보 때 강조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되게 애매하게 수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한두 명한테 계속 들리다 보니까 약간 느낌 쎄한데? 이거 출제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아이들한테 직보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요런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었던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근데 저랑 같이 직보한 친구들은 맞아야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 맞으려고 학원 다니는 거고 저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었다면 7번은 틀리면 안 됐지만 다른 친구들은 꽤나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네 번째 파트는 관동별곡을 제외한 고전시 파트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 부분들 다 합해가지고 5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다 5문제 단위로 좀 끊어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 어려웠습니다. 외부 작품도 안 어려웠고 사실 뭐 이거는 뭐 직보 때 제가 얘들아 우리 개랑의 이하우 흩뿌릴지 이거 내가 나올 수 있다고 정리해줬잖아. 그러니까 맞아야지.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 뭐 워낙 뭐 쉬운 작품이기도 하고 유명한 작품이어서 이거는 뭐 직보 때 안 보고 들어갔어도 어떤 내용인지 어떤 주제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12번, 13번을 만약에 이제 틀렸다면 이제 여러분 시험지 보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요런 말에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외부 작품 문제가 나와서 너무 어려웠어.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12번, 13번이 이렇게 잘 보면 외부 작품이랑 연계돼서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본문에 대한 것만 적절한 거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12번을 또 틀린 친구들도 덜어 있고 13번을 틀린 친구들도 덜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번도 뭐 보기 박스 되게 길고 뭐 요구하는 말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보기만 하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12번, 13번은 외부 작품과 연계된 걸 빙자한 사실은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걸 인지하는 걸 요구하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좀 이제 요구할 때 뭐 점수랑 뭐 틀린 개수 뭐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험지를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되게 감동적이었던 시험지 중에 하나가 그 친구는 저한테 뭐 칭찬받으려고 시험지를 찍어서 보내준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시험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외부 작품에 헌앤서런의 곡자가 같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허난서론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해놓고 이 사람은 어떤 작품들을 많이 쓰는지, 이 사람의 생애가 어땠는지 그런 거를 정말 대략적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저랑 같이 정규 수업하면서 허난서론 작품 규언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막 스토리를 얘기를 해줬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뿌듯했어요. 물론 그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이제 공부 학습의 방향은 좀 그런 방향인 거예요. 좀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 또 저는 수업 때 이제 문학을 수업할 때 그냥 단순 암기보다는 조금 외울 수 있는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 맥락을 같이 늘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좀 겸해서 좀 이제 시험장에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허난서론이라는 사람의 작가 경향을 이미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작품을 처음 보자마자 당연히 이 얘기를 썼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내용을 읽으면서도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게 맞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아마 읽어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사실 문학적 소양이 쌓이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쌓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2학기 중간고사 때 고전 파트가 되게 많았죠. 송순 작품, 그 다음에 이제 황진이 작품, 황진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어떤 서경덕이라든지 다른 기녀 시인들의 어떤 모습들, 사설시조들의 특징, 이런 거를 제발 진짜 머릿속에 계속 탑재해서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 2학년 올라가서 첫 번째 문학시험이 또 이제 고전시 많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번에 내신 때 배웠던 것들은 그때 가서 외부 작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파트 4, 이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 5문제 전혀 안 어려웠어요.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틀리면 상위권 도약 못 합니다. 여기서 틀린 친구들은 사실 1등급 뿐만 아니라 2등급 받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파트에서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3, 4등급인 친구들은 내가 왜 3, 4등급일까를 생각을 할 때 1, 2등급 친구들이 안 틀리는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안 틀렸는데 나는 왜 틀렸을까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번 시험은 너네는 외부 작품 부분이 어려웠으니까 그 소양을 길러야 돼가 아니라 본문에 대한 꼼꼼함이 끝까지 부족했구나. 내가 이 파트는 본문에 대한 복습이 상위권 1, 2등급 친구들보다 빈약했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파트에서는 틀릴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간돈별곡이었죠. 총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사실 이때까지 목동구에서 감동별곡 출제한 것 중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출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상위권도 분명히 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 맞아야 돼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누가 덜 틀릴래? 누가 덜 틀렸을까? 이게 좀 등급을 가르는 그 지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문의 2분의 1은 관동별곡이었고요. 2분의 1은 외부 이제 기행 수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시험지 사진을 받고 그러면 이제 풀어보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푸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 파트였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엄마의 말뚝 제가 시험지 분석한 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엄마의 말뚝 파트는 무조건 시간 소모를 덜 했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이제 막 신신당부를 드렸었는데 진짜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 관동별곡 이거 뒤에 외부 지문 읽지도 못했을 겁니다.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외부 지문 문제가 단독 문제로 또 출제된 것도 있었고 외부 지문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지 또 본문과의 연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2문제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 지문 못 읽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틀리는 건 당연한 지금 부분이었는데 저도 아까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처음부터 저도 이제 아이들처럼 시험을 푸는데 저도 이제 어른이고 저도 이제 내용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막판에는 사실 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겠지만 또 집중력 저하가 되다 보니까 막판에 그 외부 지문 기행수필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를 했거든요. 관동별곡 풀 때 정말 얘기 많이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기행 수필이든 기행 가사든 기행 문이든 어디를 갔는지 여정
거기서 뭘 봤는지 견문, 거기서 뭘 느꼈는지 감상, 3스텝을 늘 체크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저 같은 상황에서도 나 작품의 어떤 외부 작품을 읽을 때, 아, 여정지에서 뭐 봤지? 여정지에서 뭐 봤지? 이 사람 이런 거 했네? 이런 느낌 가졌네? 아, 그거를 저도 약간 힘없이 그냥 밑줄 치면서 이제 읽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야. 나도 여기서 지금 집중력이 저하가 됐고, 집중력 저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시험장에서 촉박함을 느끼고 있는 애들이 이거 이렇게 읽었을까? 라는 약간 우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정말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상황에서는 한 장 한 장 들춰보면서 이제 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18번 문제 틀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1등급 친구들, 1학기 때 뭐 중간 기말 무난히 1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사실은 이번에 좀 18번 문제는 많이 틀렸어요. 근데 요거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스텝에 맞춰서 딱 읽었다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 맞추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18번 문제 배점이 그닥 높진 않습니다. 2.3점이어가지고 관동별곡에서는 요것만 틀렸어도 조금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앞에 걸 다 맞았다라는 전제 하에 사실 22번 문제도 조금 틀릴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사소한 포인트를 선생님들이 조금 변형해서 낸 거여서. 그래서 오히려 저희 친구들은 관동별곡에서 이게 좀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틀리거나 다 맞은 친구들도 있어서 조금 의외이기는 했는데, 아, 역시나 이게 제대로 이제 좀 공부가 완벽히 안 된 친구들은 중간 부분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도 많이 틀렸죠. 근데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기에서 다 맞은 친구들도 있고 18번 딱 하나만 틀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때까지 출제됐던 건동별곡 이 목동고 기출 중에는 가장 어렵기도 했었고 가장 시간 소모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그게 되려면 당연히 또 앞에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좀 비축을 해놨어야 되는. 비축하려면 당연히 공부에 대한 완벽성이 좀 보장이 됐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많이 들고요. 관동별곡에서는 한 문제 틀린 거면 잘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했다. 저 웬만하면 선방했어요 라고만 얘기하는데 잘했다라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이었어도 한 문제 정도는 틀렸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몰라서 틀렸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그런 정말 막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눈에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8번, 20번, 22번 요 세 문제가 좀 많이 틀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17, 19, 그 다음에 21번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찍을 때 문항수를 콕콕 집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나 3개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내가 몇 번 문항을 틀렸는데 아이들은 똑같은 3개의 문항을 틀려도 이게 코멘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너는 사실은 이거는 맞았어야 되는 문제였고, 땡땡아 너는 이거는 진짜 최선을 다한 결과야.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해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 19, 21 얘네는 틀리면 안 됐어요. 이거는 관동별곡 본문의 내용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맞았어야 됐고, 18번, 20번, 22번은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22번이 더 치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친구들 지금 반응 보면 18번은 되게 더 많이 틀려서, 정말 18번은 시험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눈 크게 뜨고 막 이거였나? 이게 있나? 약간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였었어서 시간이 부족했다면 좀 틀렸을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한 문제 틀렸으면, 물론 다 맞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으니 한 문제 틀린 친구들도 별로 없지만 한 문제 틀렸어도 잘했다. 두 문제는 선방했는데 앞에 얼만큼 틀렸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선방인지 아닌지가 조금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 별곡 어려웠던 거 맞고 시간 소모 많이 들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계속 전제가 붙죠. 앞에 잘했다라는 전제 하에. 앞에 잘 풀었다라는 전제 하에 관동별곡에서의 틀린 개수는 선방이냐 아니냐. 솔직히 앞에 부분에서 많이 틀린 친구들은 관동별곡 공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오답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뼈아픈 얘기지만 앞에 시험 문제를 좀 토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여기를 킬러로 정한 게 맞습니다. 이번 시험은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킬러를 잘 내신 것 같아요. 여기를 킬러로 잘 내셨고 또 일부러 여기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뭔가 이렇게 쓰게끔 유도한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이 길면 안 보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글로 하는 이제 시대는 끝났으니까 항상 이제 영상을 찍는 게 조금 더 생동감 있고 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의 뉘앙스를 좀 더 잘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데 또 찍다 보면 뭐 이것도 설명드리고 싶고 저것도 설명드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길어져요. 그래서 뭐 2배속으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 또 이제 본인들이 틀린 부분들만 또 이렇게 스킵 하면서 봐도 상관은 없는데 총평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총평은.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등급컵 어떻게 예상하세요? 막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개수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점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5점까지는 1등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점까지는 1등급. 그리고 마이너스 6점에서 마이너스 8점대까지는 2등급. 그러니까 마이너스 5점대여도 1등급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점까지는 3등급? 근데 물론 이 수행평가의 여부가 또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참고 형식으로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제가 올해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거의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또 이제 막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4등급이야. 또 막 5등급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 1, 2등급 친구들은 그 간극이 진짜 촘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어떤 감각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1, 2등급의 친구들은 제가 아까 어떤 문항은 틀리면 안 됐었고, 그 문제 틀린 거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런 얘기를 다 첨언을 해놨으니, 그 포인트에 맞춰서 조금 본인이 이번 시험에서 가져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목동고는 3등급 후반부터 5등급 초반까지의 그 중간 허리가 되게 탄탄해요. 근데 그 탄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3등급 후반부터 5등급 초반 이 친구들이 계속 그 구간 안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고 탁 상위권으로 진입을 못하는 또 그 3등급 후반에서 5등급 친구들이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2학기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딱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려요. 난 내신은 아닌갑다. 어차피 이 내신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서 정시로 돌려야지. 약간 이런 파가 이렇게 좀 A그룹이 형성이 되고 B그룹은 그래도 그냥 해요. 그냥 뭐 딱히 뭐 내가 그러니까 뭐 내신으로 뭘 대단히 해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내신 기간에 내신을 안 한다고 딱히 할 게 있나? 약간 뭐 이런 생각으로 또 B 그룹은 뭘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뭘 하는 게 그냥 내신 들어요. 내신 듣고 막 따라와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게 정말 과연 내신 뭐 어차피 이번 시험범위 비문학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정말 내신 문학 공부와 내신 문법 공부가 수능과 다른가? 라는 질문을 정말 반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난 내신 이 점수로는 안 되니까 내신 안 들을 거야. 이러고 그냥 두 손을 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넌
정규 수업 때 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그러면 내신 때처럼 정말 타이트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했니? 라는 것도 되게 묻고 싶고, 다른 친구들 그럼 내신할 때 너는 뭐 할 거야? 너는 그럼 대단히 뭔가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건 정말 솔직하게 드리는 말이지만, 근데 이건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뭐 계속 내신 들어라. 이게 진짜 아니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내신 때 듣는 이 수업이 정말 수능 문학과 정말 별개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아니기 때문에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3학년 친구들이랑도 많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능 특강이 꼭 이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첫째 아이들 내신 뭐 하면서 또 수능 치러 본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이 수능에 꼭 출제가 연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항상 내신에서 다뤘던 작품들이 나오면 정말 그렇게 시간 소모나 에너지 투자가 정말 적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정말 그게 별개가 아니었고, 비문학은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뭐 내신 때 배우는 비문학과 수능에서 하는 비문학은 다르니까 비문학은 따로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문학은 이런 지식 함양이라든지 또 문법은 그게 그거예요. 정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정도 내용이고, 문제 유형만 조금 더 깊어지고 약간 다채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거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3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문제 출제 유형은 다를 수 있지만 문학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지식 함양이 되는 거는 정말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A그룹으로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신이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수능으로 돌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내신 공부하는 부분이 수능 공부하는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꼭 남들이 내신 공부할 때 나도 타이트하게 내신 공부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 수업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 들어도 되고, 뭐 솔직하게 뭐 언급을 드리자면 뭐 이투스 아니면 메가스터디, 뭐 대성마임의 뭐 인강 사이트에서도 내신 대비를 하는 강좌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라도 들으면서 조금 뭐 아니면 EBS를 듣든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남들 내신 공부할 때 나도 공부를 하는 그거는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난 정시파니까 내신 안 해. 그러니까 내신 때 그냥 다른 것 조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 마인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등급 후반부터 5등급 초반은 이런 마인드 때문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버티는 자가 올라가요. 진짜 버티는 자가 올라가거든요. 목동고 대신에 되게 아이러니한 게 2학년 때가 1학년 때보다 더 내신 따기가 쉽고 3학년 때가 2학년 때보다 압도적으로 내신 따기가 쉽거든요. 왠 줄 아세요? 안 하니까. 경쟁자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꾸준히 그래도 공부하면서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놓고. 그리고 이 얘기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한정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막 힘들어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부터 저랑 함께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뭐 1학기 중간고사 때는 7등급이 나오고, 뭐 기말고사 때는 5등급이 나오고,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과연 이제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되게 고민도 많이 이제 나누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가 봤을 땐 1등급 아니면 2등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고 가는 친구들은 제가 그 친구한테 뭘 계속 당부했냐면, 넌 나랑 하면 호흡만 우리가 잘 맞는다면 넌 분명히 점수가 오를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함이 보였고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였으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점수가 오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례들이 언니들 세대에서도 제가 또 수업한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근데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 조교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양극화가 되게 심한데 너무 아이들이 조금 놀면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숙제 베껴가지고 이번에 걸린 애들이 한 다섯 여섯 명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답지를 안 줄 수 있나요? 고등학생한테? 스스로 오답을 정리해오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 촬영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숙제 답지를 베껴서 온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런 친구들은 이미 제 손을 떠난 친구들. 숙제가 3, 4주차부터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한 번은 못할 수 있죠. 한 번은 조금 뭐 이렇게 너무 몸이 안 좋거나 수행평가가 밀집되어 있는 기간에는 못할 수도 있는데 한두 번 밀리는 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솔직히 진짜 세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뭐 울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저도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될 정도로 이제 막 정신 차리게끔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5등급 중반 친구들부터는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많지 않나요? 물론 5등급 후반이어도 밑에서 올라온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축하한다, 잘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전향해서 5등급 후반, 6등급 초반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그리고 또 4등급이었다가 저번에 또 5등급 중반으로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간절하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되는 친구들도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잔소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구구절절 길게 잔소리를 했지만, 열심히 하는 최상위권, 상위권, 1, 2등급, 또 3등급 초반 친구들은 이 잔소리보다는 앞에 어떤 문항을 본인이 틀렸는지 그 문항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한 거를 다시 조금 잘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오답을 하고 가져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3등급 이제 그 후반부터 5등급 초반 이 친구들은 할 수 있는 아까 드는 생각들이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그래도 버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별개는 아니다. 5등급 중반부터 밑에 등급 떨어진 친구들 아니면 늘 그 주변에 맴도는 친구들 너네 솔직히 간절하지 않았잖아. 너네 솔직히 열심히 안 했잖아. 그 안에서 베껴가지고 그냥 걸려서 다시 하고 나서 쎄 교재에다가 푼 친구들도 있잖아.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구간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도 그 구간에서 계속 이번에 이제 세 개의 시험을 봤다면 비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계속 그 등급에서 비슷하게 머물고 있다면 조금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 저도 세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비교 집단들이 계속 생기고 데이터가 형성이 되면서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때 뭐 5등급 후반이었던 친구가 기말고사 때 5등급 초반까지 왔고 이번에는 무난히 4등급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정말 힘들지만 계속 그렇게 조금씩 한 단계씩 올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계속 5등급을 계속 맴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4등급 올라온 친구는 다음 목표는 4등급 초반,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내다보면 계속 오르는 친구가 있고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세 번의 지표가 생겼으니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시험범위 많았던 것도 맞고 일단 충분히 즐기시되 뼈저린 반성과 피드백 후에 기말고사를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추후 문의나 추가적인 어떤 이제 상담도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 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